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2022, 2024까지 대입제도 이해와 대비 강의를 맡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손태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중부교육지원청 일반고 전성시대 2.0 워크숍 주제를 2022, 2024 대입제도의 이해와 대비로 잡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연수도 들어보시고 강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와 결부지어서 또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간략하게 짚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대입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체제 변화의 영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영향,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대입 변화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을 조금 제가 나눠봤는데요. 1번 주제와 2번 주제가 좀 길어서 1번 주제와 2번 주제를 한 파트로 묶어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3번, 4번, 5번을 묶어서 한 파트로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개정교육과정과 대입이라는 주제입니다. 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돼서 이제 학교 현장에 적응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입과 어떻게 결부되어서 대입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래픽화해서 이제 구현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입 제도가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대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이죠. 2021 대입. 입시에서는 그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학년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21 대입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학생들도 개정 2015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졸업을 한 학생들이었죠. 근데 수능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우리가 낀 세대처럼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을 적용받았습니다만 수능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수능은 예전 방식의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블라인드 서류 평가에서도 이 고교 정보를 다 제거하는 블라인드 평가가 본격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현재 고3이죠. 이제 현재 고3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수능은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수능 개편안,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올해부터 바뀐 것이죠. 작년 수능하고 올해 수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큰 특징은 뭐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선택 과목, 그러니까 수능에 이제 국어 영역이라든지 국어 과목이라든지 수학 과목에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탐, 과탐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학생들이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탐구 영역으로 통합이 되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2죠. 그리고 교사 추천서도 이제 요번 고3부터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되었죠. 고2입니다. 고2들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면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대입 공정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어떤 특징이 있게 되냐면 16개 대학, 그러니까 주요 대학 16개 대학에서
정시를 40%까지 맞춰달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2023년도면은 다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교사 추천서는 2022 올해 이제 고3부터 이제 폐지가 되어가는 수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를 보시면 16개 대학에서 이제 수능 전형의 40% 이상이 다 맞춰지고,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자면 자기소개서가 이제 2024년도 현재 고1이죠. 고1부터 폐지가 된다. 그 다음에 2024 대입에서는 또 특징적인 것이 생활기록부에 이제 많은 항목들이 삭제가 되고, 아니면 미제공이죠. 대학에 이제 미제공이 돼서 대학 입학 전형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개정 2015 교육과정의 이제 그 과목 구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다소 복잡한 표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입을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배우고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1은 공통 과목이죠. 공통교육과정,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이제 표에 있는 것처럼 듣게 되는 거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과목들을 이제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 고3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이제 과목 체제가 이제 도입이 돼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특징이 이제 상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취도도 내긴 내죠. 성취도를 5단계 A, B, C, D, E의 성취도 5단계를 냅니다. 그리고 등급, 여전히 이제 상대적인 등급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를 낸다는 뜻이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표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성취도 평가는 이제 A, B, C 세 등급만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절대평가죠. 기준 점수만, 그러니까 교사가 봤을 때 이 학생의 성취도가 나의 성취 기준에 부합하다. 이 정도 점수면은 A를 줄 수 있다라고 설정한 점수에 도달을 하게 되면 A라는 성취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생활기록부에 표시되는 방법을 보시면 뭐 설명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국어 같은 경우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원점수가 표시가 되고요. 과목 평균 70점, 표준 편차 10도 나오고, 지금 성취도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성취도 중에서 하나가 표시가 되고, 석차 등급 1등급부터 9등급으로 표시된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되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원점수 95점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과목 평균 70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취도는 A, B, C 3개 중에 하나를 부여하게 되고, 또 A는 몇 프로를 했고 B는 몇 프로고 C는 몇 프로다. C를 받은 학생은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성취도, 분포, 비율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이 표준 편차를 표시하지 않는다. 표준 편차를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준 편차가 없으면 사실은 저 위에 있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 3가지 요소만 대학에 주어지면요. 사실 이 95점, 평균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짜리 이 집단에서 95점이라는 원점수를 받은 학생은 몇 등인가를 사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이건 이제 뭐
통계학으로 좀 수학에서 통계 처리를 하면 그 Z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석차를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95점을 받은 학생이 이제 몇 등이다라고 산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밑에 있는 방식처럼 진로 선택 과목의 이제 표시 방법처럼 원점수를 내주고 과목 평균을 줍니다. 그리고 성취도 3개를 주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표준 편차까지 제공을 했다면 수강자 532명 중에서 이 학생이 몇 등인지를 아마 대학에서 계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석차를 계산할 수는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표준 편차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도 체육, 예술 교과 영역이 있고 생활, 교양 교과 영역이 있는데 여기가 또 평가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체육, 예술 교과 영역은 이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선택에 이제 보통 교과목은 어떻게 평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등급도 나오고 성취도도 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체육, 예술, 교과 영역에서는 성취도 A, B, C로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PF로만 표시가 됩니다. Pass and Fail이겠죠. 그래서 이런 철학, 논리학, 심리학 이런 교양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PF 여부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위에 보여드렸던 주요 교과목과 같은 방식으로 상대평가 플러스 등급이 나오는 이제 성취도도 같이 표시가 되는 이런 방식의 이제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진로 선택은 마찬가지로 성취도 A, B, C 세 가지 등급으로만 나가는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평가 요소를 이런 교과목을 다 이수를 했어요. 이제 학생들이 했고 선택을 해서 교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이 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다라는 이제 요 표를 이제 많은 대학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특징적으로 4가지 영역이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4가지 평가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거기 보시면 인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이렇게 이제 크게 4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공 적합성이 뭐냐? 이제 전공 적합성을 이제 파헤쳐 보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그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수를 했다는 것은 내가 이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것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이 지금 예시로 그러니까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이제 가이드북 같은 걸 보시면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거는 건국대 예시입니다. 건국대 예시를 보면 평가 항목 중에서 이제 학업 성취도가 있다는 것이죠. 학업 성취도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세부 평가 내용 중에서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도전적인 과제를 이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새로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부분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노력했는가? 다음에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으로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열정이 있느냐라는 이제 평가 요소가, 평가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냐. 이게 사실은 이제 선택 과목하고도 맞물리는 거죠, 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 파트에서도 이제 이런 관련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살펴보면 세부 평가 내용에 이런 게 나오죠.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네, 이것을 이제 세부 평가 내용으로 평가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원 전공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정말 이제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노골적이죠. 그래서 정말로 얘가 과목이 있는데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 사례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서울대에서 최근에 발표한 이제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2023년도는 이제 몇 학년을 얘기할까요? 지금 현재 대입이 2022 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2023년도 대입은 언제부터를 얘기하냐면 현재 고2들입니다. 고2들. 그러면 지역균형 전형 선발과 일반 전형 정시 모집에 교과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가 이제 정시 모집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을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지역균형 선발이 아닌 일반 전형, 그러니까 정시 선발을 두 가지 모델로 선발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역균형 선발로 지원하는 애들은 수능 60점에 교과 평가 40점을 넣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애들은 1단계를 수능 100으로 하고 2단계에는 1단계 80점, 교과 평가 20점을 합쳐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라는 것이 이제 새로 도입이 돼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보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특, 그다음에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또 서울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시를 이제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시를 한번 보시죠. 공과대학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수학과 과학,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해서 교과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고 있고요. 우리가 또 경제학부 학생들을 뽑을 때 평가하는 방식은 평가 내용은 수학과 사회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럼 이 기준은 이제 어떻게 부여를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등급을 3개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개로 주겠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3개를 주겠다는 거고 또 이제 A등급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이수를 해야지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예시도 드러났어요. 그걸 보시면 A등급 평가 사례라고 되어 있고 이제 공대를 지원한 학생이죠. 그래서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을 2개 이상 선택해서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예시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물리2, 화학2, 기하 같은 과목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교과 영역 등 모집 단위 관련해서 성적이 기초교과 영역에서 이제 1, 2등급 정도면은 충분히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는 이제 A 수준이다. A 수준이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교과 수업에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이제 교과를 어떻게 이수했는지까지도 한번 눈여겨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예 부연 설명까지 해놨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자신들은 2005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오려면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목들을 좀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제 아예 밝히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교과 이수 기준은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정시 모집에서도 교과 평가를 한다. 그 교과 평가 방식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형에 따른 교과 이수 기준 1과 2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니까 1, 2를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교과 이수 기준 1과 2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교과 이수 기준 1은 이제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좀 학습을 해주라. 예? 이렇게 뭐 너무 편식, 그러니까 사회 과목만 열심히 듣고 과학을 듣지 않거나, 또 과학 과목만 열심히 듣고 사회 과목을 듣지 않거나라는 이제 편중된 학습을 하지 말고 균형 있는 학습을 좀 해주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자연계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밑에는 교과 이수 기준 2는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을 듣고 수학에서 그다음에 진로 선택 1과목 이상을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1과목 아니면 일반 선택 2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2과목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이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이제 인문 계열에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일반 선택 4과목과 또는 일반 선택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1과목 수학 교과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주고, 자, 과학 교과에서는 일반 선택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2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3과목을 이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23 이제 학년도 현재 고2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제 최신의 이제 정보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현재 고3이죠. 2022년도는 사실은 서울대가 어떻게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2022, 2023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2022까지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죠. 2022는 사회 과목 3개 플러스 과학 과목 3개를 듣거나 사회 과목 2개 플러스 과학 과목 4개를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제2외국어 한문 영역에서 한 과목은 꼭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죠. 2022까지, 현재 고3들까지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2023, 현재 고2죠. 2023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수학에서는 어떻게 들어주라? 네, 일반 선택 4개 이상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일반 선택 3개와 진로 선택 하나를 들어주거나, 또 사회 영역에서는, 사회 교과목에서는 어떻게 들어주라? 일반 선택 3개와 진로 선택 하나, 또는 일반 선택 2개와 진로 선택 2개를 들어주십사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과학교과 영역에서는 일반 선택 셋, 진로 선택 둘, 또는 일반 선택 둘, 진로 선택 3개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2022와 2023 두 개 학년, 현재 고3이 2022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고2는 2023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고2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제시 방법을 그러니까 교과 이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있고, 그것을 실제 평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2023부터는 정시나 수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다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서울대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현재 고3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느냐? 현재 고3은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평가한다냐면 가산점을 준다. 가산점을 주기로 이렇게 평가했는데 2023부터는 서울대가 방식을 바꿔서 교과 평가를 자기네들이 하겠다. 교과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평가를 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올해 입시가 다 진행이 되고 이제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이 학생들은 이제 이걸 다 적용받으니까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요 학생들 이렇게 이수를 한 학생들은 가산점 1점을 주고 서울대에서 제시한 대로 뭐 3 플러스 1 그러니까 일반 선택 3세, 진로 선택 하나, 사회 과목에서 또 과학 과목에서 일반 선택 3세, 진로 선택 2 이렇게 이렇게 이수를 한 학생들은 이제 가산점 2점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해 입시를 치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서울대만 해도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학생들이 이제 위계에 맞게 교과목을 다 들었느냐,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이제 교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했느냐,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 세특도 살펴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면 이제 2명이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2명의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정도의 배점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냐면 A를 받은 학생들은 10점을 주겠다. B를 받은 학생은 6점, C를 받은 학생은 0점을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균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교과 평가 40% 들어갈 때는 이제 10점, 6점, 0점 이렇게 주겠다는 것이고, 정시 전형에서 일반 전형에 이제 교과 평가 20으로 들어갈 때는 5점, 3점, 0점 단위로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하겠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학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원하는 전공, 원하는 학과를 그러니까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생명공학과에 진학한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의생명공학과의 학과 개요를 보는 것이죠. 이제 의생명공학과는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과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생명공학은 의학과 생명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기계공학적 지식을 접목해서 다양한 질병이나 장애를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런 걸 읽어보면 뭐가 필요하다? 내가 의생명공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생명공학만 잘해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어떤 기본 지식, 기초 지식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생명공학 플러스 의외로 전자공학 그리고 기계공학적 지식을 접목한다고 했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그리고 커리큘럼도 보시는 거죠. 이제 의생명공학과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주요 1학년 때는 뭐 듣고 2학년 때는 뭐 듣고 3학년 때는 뭐 듣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전공 교과목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어떤 과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 커리큘럼 이런 걸 보시면 전자회로, 회로 이론, 이거 물리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생명공학이라고 하면 생명공학으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물리학적 기초 지식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전공 준비 해가지고 이런 학과랑 어떤 학과 계열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뭘 살펴봤습니까? 커리큘럼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전공 준비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을 들어야 되느냐까지도 가이드북에 제시를 하고 있죠. 어떤 것들을 들어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기초 전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 많이 물리, 화학, 생물, 수학을 기초로 한 모든 학문에 열린 마음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생활기록부 예시까지도 들어주면서 어떤 학생의 사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교과를 어떻게 들은 학생, 의생명공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를 어떻게 이수한 학생의 예시까지도 들어주고 있죠. 요즘에 상당히 가이드북이 대학에서 가이드북을 신경 써서 잘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 2학년 때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이라는 교과목을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성취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학기 때 보시면 2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근데 2학기 때 가면 점수가 좀 떨어지죠. 점수가 좀 떨어지고 5등급, 4등급, 1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특징적으로 3학년 때 가면 이 학생이 이제 뭘 들었냐면 물리 2, 생명과학 2도 이수를 했죠. 그래서 교과목을 전체를 살펴보셨을 때는 얘가 기본적으로 의생명공학과에서 필요한 교과목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물리 2, 생명과학 2를 전부 다 이수를 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성취도랑 수강자 수를 보시면 수강자 수가 20명짜리죠. 그다음에 물리2 같은 경우는 33명. 굉장히 이제 수강자 수가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 학생이 선택해서 성취도를 따는데 불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소신 있게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학생의 사례를 보면은 2학년 2학기 때 물리 1을 20명밖에 수강을 안 했어요. 20명밖에 수강을 안 했는데 5등급을 받았죠. 1학기 때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만 2학기 때는 5등급을 받았죠. 그래서 다소 조금 떨어져도 우리가 20명짜리 소수가 듣는 과목임을 감안하겠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래도 그래서 소신 있게 잘 이수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학년 때는 다시 이제 등급이 좋아졌고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활기록부가 조금 달라졌죠. 물리 2, 생명과학 2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A, B, C로 표시가 되겠죠. 이 학생은 이제 졸업생이니까 졸업생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냐면 이 학생이 이제 제2외국어도 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주요 교과 말고도 이제 비교과에서도 성취도도 나쁘지 않아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보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가셔서 이제 여러 자료 같은 거 살펴보시면 서울대학교 바이오 시스템
학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바이오 소재 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바이오 시스템 점 소재 학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이오 시스템을 지원할 것인지, 바이오 소재 학부를 지원할 것인지,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트랙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학부는 이제 같이 뭐 1학년 때는 같이 듣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공은 다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오 시스템이 바이오 소재 학부보다는 더 큰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것은 생물 자원의 생산과 활용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시스템이고요. 바이오 소재 같은 것은 천연 소재라든지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밝히고 있죠. 바이오 시스템 학부가 바이오 소재 학부보다 더 큰 개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전공의 특징 같은 것도 잘 드러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은 뭐 생물재료역학, 동력학, 유체역학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공학적 요소가 강하죠. 그죠? 생체 운동역학, 그 다음에 바이오 소재 공학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다룬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기화학, 분석화학, 그 다음 생화학, 생물물리학, 바이오 소재학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뭐에 가깝다고 보여지십니까? 아, 화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바이오 시스템 공학 전공은 화학적 요소도 들어가지만 또 어떤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까? 네, 역학적 학문, 역학적인 교과목도 다루고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두 학과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학과를 살펴보고 그것에 맞는 또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이 학과 차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도 좀 학생들이 철저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개정교육 과목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어요. 굉장히 다양해져서 그걸 좀 분류를 해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뭐 반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정성평가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냥 A는 뭐 몇 점을 주겠다, B는 몇 점을 주겠다가 일반적입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A는 뭐 1등급으로 주겠다, A는 아니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주겠다, B는 뭐 4등급에서 6등급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성취도, 그러니까 받은 성취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그런 데가 이제 이런 대학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려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받은 등급을 다 그대로 부여해 주지는 않고요. 어떤 등급, 그러니까 이 A라는 등급을 받은 학생이 몇 프로냐도 우리가 따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이런 대학이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받은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서 3단계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A는 우리는 20점을 주겠다라고 돼 있고, B 성취도를 받은 학생은 그냥 15점을 주겠다. 그 다음에 C 성취도를 받은 학생은 그냥 10점을 주겠다라고 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은 것을 그대로 이제 반영해 주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대학이 이제 대표적인 게 고려대나 서강대예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기하나 여행지리 같은 것은 다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기하 같은 경우에 이제 성취 비율을 보시면 A가 34%, B가 뭐 26% 정도, 그다음에 C가 50% 정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A를 받았다고 해요. A를 받으면 이 학생은 그냥 1등급을 다 주느냐? 그게 아니죠. 자신의 방식대로 계산을 해서 부여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산식은 이렇게 된 거예요. 1 플러스, 근데 이 계산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고려대학교에서 이 성취도를 반영하는 방식은 A, B, C, 그러니까 A가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등급에서 더 불리해진다는 것이죠. 등급에서 더 불리해진다. 예를 들면은 이 학생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 그러니까 A라는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산출식에 의하면 1 플러스 그다음에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성취도 A를 받은 애들이 전부 다 A를 받았다. 그럼 100이죠. 그러면 100분의 100이 되는 겁니다. 100분의 100이고 1에다가 2를 더하면 이 학생은 1등급으로 쳐주지 않겠다. 고려대는 2등급으로 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 비율이 A나 B 쪽에 너무 많이 가 있으면은 우리는 많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럼 이제 B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4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4등급. 그죠? 4등급부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24%, 45.2% 다 더해서 결국은 4.69 등급이라는 등급을 부여하겠다라고 이제 산출식에 의해서 이제 반영을 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서강대 한번 보실게요. 서강대도 석차 등급의 이 반영 비율에 따라서 자신들이 계산한 계산 방식대로 점수를 부여해 주겠다. 그러니까 반영 그 성취도를 받은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출식은 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여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한번 하나만 간략하게 볼게요. 과목 D라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 이제 D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석차 등급이 이제 A, B, C 20%, 30%, 50% 이렇게 나갔고 얘가 이제 A라는 성취도를 얻었다. 그러면 이 대학의 산출 방식에 의해서 산출하면 이 학생은 90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차 등급을 몇 프로를 받았는지 A가 몇 프로인지가 이제 그것까지도 다 따지겠다라는 대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학이 있어서 뭐 이런 대학 때문에 뭐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이 성취도에 의한 그러니까 성취도에 의한 등급을 내주실 때는 소신껏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A가 다 90% 이상 돼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은 뭐 학생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이 정도 성취도를 보여야지 A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기준점에 맞춰서 소신껏 부여하는 것이 좋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해서 부여하시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의 교육 철학과 소신에 맞도록 부여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과목들을 이제 계속 들어주면 좋겠냐라는 건데, 이제 학생들이 어떤 과목들이 존재하고 그 과목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선택 과목 안내서라는 것을 매해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 오셔도 이 파일을 그대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고 이런 교과목이 있고 이런 교과목의 특징이 있어 라는 것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돼서 고교 학점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앞으로 고교 학점제는 이제 현재 이제 과도기적 상황입니다만 2028년도에 이제 완전히 정착이 돼서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8년도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은 이제 미이수 개념도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성취도도 이제 통일시키고 이제 구체적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서울형 교육학점제라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이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맨 왼쪽에 있는 거요. 개방형 선택 과목이라고 부르고 학교에서 만약에 개설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이제 개설되지 않아서 듣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연합형, 거점형, 온라인형 세 개의 형태의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과목을 최대한 듣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할 때 뭐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네,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형 고교학점제 공유 캠퍼스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히 이렇게 특성화, 그러니까 요 분야의 이제 특징적인 고등학교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교과 특성화 학교라는 이제 단어를 쓰겠죠.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운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선도지구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방과 후나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에 권장을 권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공유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온라인으로도 이제 개설을 해서 이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최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